자기야, 벌써 7년이나 됐네. 우리 그동안 정말 행복했지. 스테이크 굽기는 딱 당신이 좋아하는 미디엄 레어야. 어서 먹어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폰에 있는 사진들, 그 남자들 다 어떻게 한 거야? 대답해! 무슨 사진? 아, 소모품 폴더 봤구나? 여보, 역시 당신은 호기심이 너무 많아. 획이라니, 설마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야? 비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금 당장. 당신고?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까? 거실을... 당신이 진짜라고 누가 증명해 줄 건데?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저 남자는 또 누구고? 이거 봐! 자, 이 차 좀 마셔봐. 당신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야. 내가 특별히 당신만을 위해 조향한 거니까. 이거 안 치워? 저리! 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머리가 왜 이렇게... 잘 자요, 여보. 내일이면 당신도 지하실의 친구들처럼 아주 예쁜 향수가 될 거야. 결국 모든 것이 그날 창밖으로 흩날리던 진눈깨비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향의 초가 타오르며 기괴한 그림자를 벽면에 그려내고 있었고,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는 제 이름을 불리며 제가 즐겨 마시던 와인의 빈티지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내에게만 속삭였던 은밀한 미러들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은조리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그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성모와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저라고 굳게 믿고 있겠지만 사실 그는 아내가 정교하게 빚어낸 네 번째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의 화장대 거울역, 정교하게 박제된 하나의 기록이 되어 이 지옥 같은 반복을 영원히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었으니까요. 7년의 사랑은 그렇게 단 한 병의 보라색 향수로 농축되어 그녀의 매끄러운 목덜미에서 은은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완벽한 박제실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 처절했던 7일간의 기록을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7년차, 저는 스스로를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 아내는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는 말 그대로 신이 내린 완벽한 여자였으니까요. 아침이면 갓 구운 빵 냄새와 정갈한 식탁으로 저를 깨웠고, 퇴근길에는 늘 현관 앞까지 마중 나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의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시기했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공덕을 쌓았길래 저런 천사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느냐는 농담 섞인 시샘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 달콤한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행복의 성벽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건 정말이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잠시 분리수거를 하러 집 밖으로 나간 아주 평범하고 따분한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켜졌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소파를 정리하다 그 화면을 스치듯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이름조차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부터 온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이번 소모품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요. 다음 교체 시기는 언제로 잡을까요? 라는 기괴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모품이라니. 처음에는 아내가 운영하는 작은 인테리어 소품 사업의 자재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오기 전 홀린 듯 그녀의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아내의 생일과 우리의 기념일을 조합해본 끝에 세 번째 시도에서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폰의 바탕화면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앱들과 아이들이 없는 부부의 평범한 일상 사진들. 하지만 갤러리 앱 가장 구석진 곳, 이중 보안이 걸린 폴더 하나가 제 눈을 자극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문자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인 소모품이었습니다.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어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천 장의 사진과 동영상들이 날짜별로 그리고 기수별로 정교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주인공들은 모두 제가 아닌 다른 남자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들은 하나같이 소름 끼치도록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소 즐겨 입는 브랜드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심지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의 창가 자리에서 제가 늘 주문하는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를 앞에 둔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삶을 미리 살아본 평행 세계의 사람들처럼 그들은 제 인생의 조각들을 완벽하게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아주 정교한 메모들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1번 소모품, 폐기 사유 지나친 의심과 호기심. 2번 소모품, 폐기 사유 정신적 내성 부족으로 인한 발작.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며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번 소모품이라는 제목 아래 제 증명사진과 우리가 함께 찍은 웨딩사진이 선명하게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소모품 상태의 최상, 특이사항 감정 소모가 큰 편이나 동화율 높음, 교체 예정일 2026년 2월 14일. 2026년 2월 14일. 그것은 바로 저희의 결혼 7주년 기념일이자 오늘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였습니다. 저는 거칠게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왔던 아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제가 그녀와 보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모두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의 한 장면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하는 그 경쾌한 기계음이 저에게는 제 목을 겨냥한 단두대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내의 폰을 원래 위치에 두고 소파 구석으로 몸을 던져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와 저를 보며 눈부시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고 그녀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풍겨나오는 강한 락스 냄새와 축축한 지하실의 흙내음을 말입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던, 하지만 이제는 제 폐부 깊숙이 박힌 그 비릿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아내는 제 이마를 짚어보더니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찍 쉬라고 권했습니다.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가 허밍을 하며 차를 끓이는 사이 저는 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의 원목 가구들, 실크 벽지, 심지어 제가 매일 덮고 자던 포근한 이불조차 이제는 낯선 괴물의 껍데기처럼 느껴져 피부가 가려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폴더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남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폐기되었다는 그 짧고 건조한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밤새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조심스러운 발소리, 주방에서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그녀의 낮은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아내는 무엇을 그렇게 즐겁게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저를 대체할 다음 소모품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날이 밝자마자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아내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났던 유기견 봉사동호회, 아내가 졸업했다는 명문대학의 디자인 학과, 그리고 그녀가 자랐다는 그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집까지. 하지만 추적하면 할수록 충격적인 진실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말했던 모든 경력과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학위도 그녀가 자랐다는 그 마을의 집도 모두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가공된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7년 전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날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완벽하게 조작된 신분으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증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스마트폰 속의 사진들만으로는 그녀가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한 의처증 환자로 몰려 그녀의 다음 계획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의 사진첩에서 보았던 이번 소모품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 아주 희미하게 찍힌 건물의 로고를 단서로 수소문한 끝에 저는 경기도 외곽의 으스스한 숲속에 위치한 한 폐쇄된 요양병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가장 참혹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전직 간호사는 사진 속의 아내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정말 지극정성이었다며 매일같이 면회를 와서 남편의 손톱을 깎아주고 몸에 난 욕창을 직접 어루만지며 기도하던 모습이 천사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이라는 남자는 지금의 저와 도플갱어 수준으로 닮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가 심각한 약물 중독으로 인해 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식물인간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자를 집에서 직접 간병하겠다며 퇴원시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신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진 속의 그 남자 김진우는 아내의 폴더 속에 있던 이번 소모품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1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3번인 저 또한 그의 뒤를 밟아 서서히 자아를 잃고 폐기될 운명인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핸드폰이 거칠게 진동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짧은 문자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안심 스테이크를 정성껏 준비했어. 그리고 우리의 7주년을 기념할 아주 특별한 선물도 미리 도착했으니 얼른 와서 확인해봐. 문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별한 선물. 그것은 아마도 저를 대신할 4번 소모품의 등장이거나 저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릴 폐기 선언일 것입니다. 저는 집 근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저의 모든 신상 정보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그녀로부터 제가 과연 지구상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심한 듯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가득 진동하는 달콤한 고기 냄새와 은은한 와인 향이 저를 반겼습니다. 집안은 여느 때처럼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아내는 화사한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정체 모를 커다란 가죽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안색을 살피며 밖이 많이 추웠나 보다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내의 재촉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의 리본을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평소 즐겨 쓰던 브랜드의 향수와 똑같은 디자인의 유리병들이 수십 개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 안에 담긴 액체의 색깔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투명한 것부터 진한 보라색, 심지어 핏빛이 감도는 검붉은 색까지 마치 연금술사의 실험실에서 나온 시약들처럼 기이했습니다. 향수병 하나하나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교하게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만난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의 모든 순간이 그 작은 병들 안에 박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제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가 내주는 차를 마실 때마다 향이 참 좋다고 했던 거 기억나느냐고. 그 향수들이 바로 당신의 몸을 가장 완벽한 상태로 유지해주고 내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들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당신의 몸에서 지독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며 의심이라는 악취가 당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거칠게 밀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며 바닥으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시야가 흐릿하게 번지고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했던 스테이크 냄새는 이제 역한 포르말린 냄새로 변해 제 후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너무나도 가련하고 슬픈 표정으로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아프지는 않을 거라고, 당신은 정말 내 수집품 중에 최고의 소모품이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7년이나 내 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니 이제 당신은 영원히 편히 쉬어야 한다며 창고 깊은 곳에 당신을 위한 안락하고 차가운 침대를 준비해뒀다는 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찰나 저는 보았습니다. 아내의 뒤쪽 어두운 주방 구석에서 저를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는 또 다른 남자의 그림자를요. 그는 제가 가장 아끼던 코트를 입고 제 안경을 쓴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말한 새로운 4번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 삶을 대체할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제가 쓰러져 지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술은 이미 석고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눈꺼풀을 부드럽게 감기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자요 여보. 내일 아침이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수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당신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는 축복 같은 저주였습니다. 제 시야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잠기기 직전 저는 거실 벽에 걸려있던 우리의 웨딩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져 무참히 박살나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4번 소모품과 합성한 새로운 웨딩 사진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년의 열정적인 사랑이, 수만 장의 소중한 추억들이 단 한 병의 보라색 액체와 한 장의 조작된 사진으로 대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아내라는 찬란한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사랑이 아닌 박제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끝없는 수집벽이자 소모품을 갈아치우는 기계적인 광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화학, 약품 냄새와 눅눅한 지하실의 한기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제 팔과 다리는 이미 거대한 석고틀 속에 단단히 고정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시야를 가리던 흐릿한 안개가 걷히고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지옥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거실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그 비밀 공간은 아내가 지난 20년간 수집해온 완벽한 남편들의 거대한 박제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제가 일부에서 폰으로 보았던 1번 소모품과 2번 소모품인 김진우 씨와 박민호 씨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가슴은 아주 미세하게 마치 고장난 기계 장치처럼 위아래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들의 뇌 기능을 특정 약물로 정지시키고 신체만을 박제하듯 보존하여 자신이 원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살아있는 인형으로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김진우 씨의 손가락 끝에는 제가 병원에서 들었던 대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손톱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옆에 박민호 씨는 제가 가장 아끼던 넥타이를 메고 기괴한 미소를 지은 채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들을 단순히 폐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이 가장 완벽하게 반영된 순간에 고정하여 영원히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가 섞인 비릿한 신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 놓인 낡은 목재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조각용 나이프로 제 손등에 굳은 살을 아주 조심스럽게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장인처럼 진지하고도 평온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깨어났구나 하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당신은 내 수집품 중에 가장 특별했다며 7년이나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사랑을 줬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바로 교체하려고 했지만 당신 몸에서 나는
그 의심의 냄새를 제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내가 당신의 그 더러워진 기억만 깨끗이 씻어내 줄 거라는 그녀의 말은 제 뼈마디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가 되어 저를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 보라색 액체가 든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 액체를 솜에 적셔 제 코 밑에 가져다 댔고 지독하게 달콤한 향기가 제 뇌를 마비시키며 저를 다시 의식의 저편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의식은 아주 가끔씩 간헐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지하실 천장의 작은 환기구 틈새로 보이는 거실의 풍경은 참혹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4번 소모품인 그 남자는 이제 완벽하게 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 즐겨 쓰던 말투를 사용하고 제가 아내에게만 보여주었던 사소하고 은밀한 습관들까지 완벽하게 복제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제가 좋아하던 스테이크의 굽기를 다시 가르치고 제가 아내를 감싸 안을 때의 손각도까지 세밀하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니었지만 세상 누구도 그가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대체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과 통화하며 안부를 묻는 그의 목소리는 제 귀에도 제 목소리로 들릴 만큼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지하실 차가운 바닥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가볍고 소모적인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온 7년의 세월은 아내의 정교한 연출 아래 단 며칠 만에 다른 육체로 전이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데이터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지하실로 내려와 저의 신체 부위를 하나씩 본뜨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의 굴곡, 손가락의 마디, 심지어 발바닥의 굳은 살까지 석고로 본을 뜨며 그녀는 행복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남편이 아니라 다음 소모품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정교한 원본이자 샘플이었을 뿐입니다. 4번은 당신보다 조금 더 순종적이라며 그녀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당신처럼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지도 않고 내가 주는 차를 의심 없이 마신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원본의 느낌은 따라올 수 없다며 당신의 이 눈동자만큼은 4번에게 주기로 결정했다는 말에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각용 메스를 제 눈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제 눈꺼풀을 스치며 소름 끼치는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혀를 깨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완전히 해체되어 다른 사람의 부속품이 되는 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2월 14일 결혼 7주년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지상에서 4번 소모품과 함께 화려하고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굽는 달콤한 냄새와 고급, 와인의 향기가 지하실의 환기구를 타고 내려와 저의 후각을 비참하게 조롱했습니다. 아내는 오늘 밤 의식의 마지막 단계인 눈 이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가 파티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수일 동안 조금씩 헐겁게 만들어 두었던 오른손의 결박을 풀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석고 트랙을 켜 손목의 살가죽이 너덜너덜해지고 선혈이 바닥을 적셨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었습니다. 마침내 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손이 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주변을 더듬어 아내가 떨어뜨리고 간 조각용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결박들을 하나씩 필사적으로 끊어냈습니다. 수척해진 몸은 바닥을 기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벽면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지하실 구석에는 아내가 수집해온 이전 소모품들의 유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이번 소모품 김진우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의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린 채 타인의 인생을 박제하여 연명하는 일종의 감정 포식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허한 내면을 채우기 위해 가장 완벽한 사랑을 연출하고 그 사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상대를 박제하여 영원히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는 괴물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지하실 계단을 한 칸씩 올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내와 4번 소모품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번 소모품은 제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발로 차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내와 4번 소모품은 경악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제가 보았던 그 보라색 향수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만해 이 미친 짓, 이제 내가 끝낼 거야 라고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연극,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뒤틀린 수집력을 채워줄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일기장을 내던졌습니다.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4번 소모품의 어깨를 토닥이며 저를 가련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아직 약기운이 덜 빠졌나 보네 하며 그녀는 생긋 웃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휘두르는 그 메스로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냐며 조소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며,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7년 동안 내가 만든 그 완벽한 가짜 사랑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는 내가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제 뒤에 서 있던 4번 소모품이 저의 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는 저보다 훨씬 젊고 건장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거칠게 팽개쳐졌고 메스는 거실 구석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다가와 제 가슴 위에 구두발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소모품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는 집요한 욕망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저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가 주입한 가짜 행복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녀를 향해 휘두른 칼날은 결국 제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적출하는 그 잔인한 순간에도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7년 전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들었던 그 감미로운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가 가장 아끼는 소모품 폴더의 최종 완성본이 되어 지하실의 차가운 전시장에 영원히 놓였습니다. 제 눈동자는 4번 소모품의 얼굴에 정교하게 박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를 향해 가짜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4번 소모품은 제 옷을 입고 제 차를 마시며 제가 남긴 기록들을 읽으며 완벽하게 저의 삶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내가 잠든 새벽이면 4번 소모품은 지하실로 내려와 저를 쳐다봅니다. 그의 눈에 박힌 제 눈동자가 눈물을 흘릴 때면 그는 기괴한 정체성의 뒤틀림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아내가 내어주는 보라색 향수 한 모금에 그는 다시 순종적이고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아내 혹은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내어주는 따뜻한 차 한 잔, 당신의 취향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그 세심한 배려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다음 소모품으로 박제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의 일부일까요? 지금 당신의 핸드폰, 배경화면 속에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사실은 당신을 대신할 다음 번호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내의 폴더는 여전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는 새로운 소모품을 찾기 위해 동호회로, 대학으로, SNS로 자신의 치명적인 그물망을 던지고 있으니까요. 다음 교체일은 아마도 당신의 가장 행복한 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완벽한 행복 뒤에 숨겨진 그 비릿한 흙내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박제되기 전에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십시오. 사실 저는
아직도 지하실 계단 아래에 버려진 제 자신의 손가락 마디들을 기억합니다. 아내는 그것들을 모아 새로운 조각상의 재료로 썼습니다. 그녀에게 인간의 육체란 단지 자신의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기 위한 진흙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석상이 되었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이 집안의 공기를 떠돌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그 차의 향기를 의심하십시오. 당신의 아내가 내어주는 보라색 액체를 거부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기억을 지우고 당신을 영원한 노예로 만드는 독약입니다. 저는 이제 4번 소모품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아내와 입맞춤하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아내는 그의 눈에 박힌 제 눈동자를 보며 황홀해합니다. 마치 저와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녀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악마보다 더 추악하고 아름답습니다. 비극은 순환합니다. 4번 소모품도 언젠가 저처럼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내는 또다시 5번 소모품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집의 지하실은 조만간 더 넓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잃어버린 채 아내의 장식품으로 남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제 기도를 멈췄습니다. 신은 이 지옥 같은 방안을 들여다보지 않으시니까요. 오직 아내의 웃음소리만이 이 집의 유일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핸드폰 뒤편에서 소모품 폴더를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폴더에 당신의 이름이 몇 번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부디 제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화려한 무덤일 뿐입니다. 이제 정말 의식이 흐려집니다. 아내가 지하실 문을 열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제 피부를 닦아줄 새하얀 수건과 날카로운 조각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제 뺨에 입을 맞추며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애무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돌이 되어버린 제 운명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절대 당신의 아내가 내미는 보라색 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인간으로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내가 제 눈동자를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다시 한번 밝아집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가 보입니다. 아, 저는 결국 또다시 그녀를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겪는 영원한 형벌이자 아내가 설계한 완벽한 사랑의 결말입니다.